와, 세상은 조용히 리셋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집어삼킨 기업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돈을 벌고 디지털 화폐 시스템으로 갈수록 최대 수혜자가 되는 기업이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볼 때쯤 어쩌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스러운 현상들의 이면에 이 기업의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뉴스에서 한두 번 스쳐 들었거나 아예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이 회사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무려 12조 5천억 달러, 원화로 하면 1.6경입니다. 이건 참고로 미국 전체 GDP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아니 미국 같은 세계 최강대국 경제 규모의 절반을 단 한 회사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자, 블랙록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블랙록은 자산운용사, 즉 투자회사입니다. 사람들이 펀드나 보험, 연금에 가입하면 그 돈은 보통 이런 자산운용사로 흘러갑니다. 블랙록은 그런 돈들을 모아서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전 세계 곳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랙록이 단순히 투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지금 미국 500대 기업 중 95%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나이키, 디즈니, 심지어는 제약회사, 방산업체, 은행, 언론사까지 전부요. 말 그대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블랙록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블랙록은 단순히 주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영상도 안 만들었죠. 각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큰 주주들이 표를 던지잖아요. 블랙록이 그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자신들이 우리는 단지 패시브 투자자다, 시장 평균을 그냥 따라가는 역할일 뿐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서 잠깐, 왜 블랙록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인덱스 펀드와 ETF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덱스 펀드는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면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 그러면 미국 상위 500개 기업 주식을 조금씩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줄이고 전체 시장의 평균 수익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이 방식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이게 뭐 돈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박이 났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열심히 사고 팔아봐야 시장 평균을 이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 연구에서도 장기적 성과로 인덱스 펀드를 이긴 펀드 매니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워렌 버핏은 자신이 죽으면 전 재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넣는다고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연금, 보험, 대학기금, 기관 투자자들까지 모두 이런 인덱스 펀드에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 바로 블랙록이에요. 그러니 돈이 모이고 또 모여서 10조 달러라는 괴물 같은 규모가 된 거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유니버셜 오너십입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록은 이제 특정 기업 하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소유하는 회사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을 보죠.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의 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록과 비슷한 자산운용사 빅3가 가진 아마존 지분은 무려 16%예요. 즉 창업자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럼 블랙록이 원하는 건 뭘까? 블랙록이 투자하는 목적은 개별 기업의 단기 수익 극대화가 아닙니다. 블랙록은 전체 시장, 전체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되길 원해요. 왜냐면 그게 자기들 돈줄이니까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랙록 같은 유니버셜 오너는 기업 간 경쟁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블랙록은 나이키에도, 아디다스에도, 룰루레몬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블랙록에겐 불리할 수 있어요. 차라리 다 같이 가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게 더 낫죠. 결과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더 비싸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주주 투표권입니다. 주식은 단순히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표도 있습니다. 기업의 CEO를 뽑거나 임원 보수를 결정하거나
합병을 승인할 때 주주들이 표를 던지죠. 그런데 블랙록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최대 주주 위치입니다. 문제는 블랙록이 대부분의 경우 경영진이 원하는 안건에 그대로 찬성표를 던진다는 겁니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거의 항상 CEO 편을 듭니다. 왜냐? 경영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는 주주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임원 연봉이나 직원 처우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주식이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개 회사가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결국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1945년에는 미국 주식의 94%가 일반 가계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 정도만 가계가 갖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상위 10% 부자들 손에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즉 하위 50%는 사실상 주식시장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블랙록 같은 자산 운용사들은 회사 경영진과 함께 주주이익, 즉 주가를 올리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결국 근로자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임금을 억제해서 주주 배당을 늘리는 게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감하는 건 임금은 정체되고 생활비와 물가는 올라가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블랙록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모든 구석구석에 손을 뻗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불평등을 키우는 구조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무거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블랙록의 정치적 영향력과 위기 속에서 돈을 버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금융 리셋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회전문 인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업과 정부 사이를 마치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블랙록은 이 부분에서 거의 예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 때 재무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블랙록으로 갔다가 다시 바이든 정부로 들어옵니다. 블랙록의 고위 임원 중 상당수가 지금 워싱턴에서 핵심 정책을 짜고 있어요. 특히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미국 연준이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집행한 곳이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책을 만들고 그걸 실행하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를 불러서 쓰는 겁니다. 이 정도면 사실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경계가 사라진 거라 봐야죠. 블랙록은 위기 때마다 강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블랙록은 정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관리했습니다. 덕분에 경쟁사들은 휘청거렸는데 블랙록은 오히려 덩치를 불렸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똑같습니다. 연준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그 돈의 흐름을 관리한 게 블랙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블랙록이 단순히 수수료만 챙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록이 직접 운영하던 펀드들까지 혜택을 본 거죠. 다시 말해 게임의 규칙을 짜는 동시에 선수로 뛰면서 이익을 챙긴 겁니다. 이걸 두고 학자들은 이해 충돌이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블랙록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너무 거대하니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블랙록은 단순한 금융기업이 아닙니다. 방산업체, 석유가스회사, 제약사, 언론사 등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 로스럭 그루만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 제조 업체에도 블랙록은 최대 주주입니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무기회사 주가가 오르죠. 그럼 누가 돈을 버나요? 바로 블랙록입니다. 즉 전쟁이 터지면 블랙록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대한 자본이 평화를 적극적으로 원할까요? 아니면 적절한 갈등을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면할 미래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봅시다. 앞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이 큰 변화를 맞이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디폴트, 즉 그냥 못 갚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가 이걸 쉽게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화폐 시스템 자체를 리셋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달러를 뒷받침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블랙록 같은 회사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고려하면 앞으로 나올 CBDC 설계에도 깊숙이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CBDC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추적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소비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중앙은행이 원하면 특정 계좌를 동결하거나 돈의 사용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블랙록 같은 초대형 자산운용사와 결합한다면 사실상 전 지구적 금융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세상이 이미 정해진 대로 굴러가는 거 아니야? 하고 절망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록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국 그 힘은 우리 돈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연금, 우리의 보험, 우리의 예금이 모여서 블랙록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방법, 또는 작은 기업과 작은 지역 경제에 투자하는 방식, 심지어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형 금융 시스템까지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 Without checking facts first. The sharing of biased and False news has become all too common on social media. More alarming, some media outlets publish these things they think are true without checking facts first. Unfortunately, some members of the media use their platforms to push their own personal bias and agenda to control exactly what people think, and this is extremely dangerous to our democracy.